7월 8일 월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미 지표 둔화와 비둘기 파월, 그리고 밸류업과 반도체 훈풍 등 호재를 반영하면서 코스피는 주간으로 2.3%, 코스닥은 0.84%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미증시 휴장으로 달러와 금리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코스피는 3일 연속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2,870선을 웃돌면서 연고점을 재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74조 원, 영업이익 10.4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가속화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 이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전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자회사 프로젠과 혁신신약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면역 항암 이중항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급등했고 간암 신약 승인 기대가 살아난 HLB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시장 냉각 신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은 20.6만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전 두 달치가 하향되면서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대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메타 5%, 알파벳 2%등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채금리 급락에 인민은행이 대규모 중장기 채권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 총선 결과를 소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이전 두 달치가 하향 수정된 영향에 하락했고 유가는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냉각 신호가 확인되며 9월 인하 확률이 77.9%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기가 유입됐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물가 그리고 금융주를 시작으로 한 실적 시즌 본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2,860선에 도달한 코스피가 안착 흐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둔화세를 추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달 고용자 숫자는 20만 6천 명 증가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세가 뚜렷하게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경제의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추정이 되는 범위의 상단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용이 꾸준하게 둔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침체를 걱정해야 될 만큼은 나쁘지는 않아서 금융시장에서는 배드 이즈 굿 반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과열은 이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6월 달에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정부 그리고 건강관리 부문에 집중이 됐는데요. 경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부문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서비스, 특히 소매 유통이라든지 레저, 접객 같은 쪽에서는 6월 달에 고용 증가 폭이 이전 3개월 평균 대비해서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 소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 수요가 점점 둔화하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는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노동시장에 금방 복귀하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올랐고요. 전일제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모두에서 실업률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인보다는 고용이 된 사람 쪽에서 이제 열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려줄 만한 요인도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매월 다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월비 0.4% 정도로 추정이 돼서요. 소비 지출, 저희 PC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비 지출의 증가율도 전월비 0.2% 정도로 전월보다도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일러 준칙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계산을 해보면 한 3.8%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요 사이에서 무게추만 중립에 놓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임금 그리고 고용의 추이는 연준의 이중 책무 달성에 부합하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해지고 있는 임금 상승세는 미국 경제에서 기저의 물가 압력이 다시 오를 리스크가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안정을 한 차례 더 확인을 하게 되면 3개월 연속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과열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앞으로는 최대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씩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달에 인하 전망 저희 유지하고요. 소비자 물가 확인한 이후에 월말 FOMC에서 9월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20만 6천 명 증가해서 3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일반적인 중립적인 수준의 상단으로 추정되는 수준이고요. 고용 그 업종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서비스 업종이 좀 고용이 둔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또 소비 약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못 구해서 고용도 뜨겁고 이게 이제 그 물가도 내려오는데 좀 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업률은 4.1%를 기록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은 201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그 고용의 둔화는 연준의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 목표 중 하나인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KB증권은 9월 금리 인하 시작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네, 이어서 관련된 내용 좀 일부 있고요. 해외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혜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미국 매크로 지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고용이 둔화되는 과정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저희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걸 연준 입장에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의 리스크만 걱정하면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부터는 완전 고용의 리스크, 즉 고용이 감소할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변곡점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 중에 하나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입니다. 1년에 2번 하는 의회 증언인데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증언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인데 이번 의회 증언에 앞서서 이번 주에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직전 의회 증언 보고서가 3월 초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주거비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연준 위원들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앞에서도 테일러 준칙을 말씀 주셨지만 연준에서는 5가지 테일러 준칙을 활용을 해서 적정 기준금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가 그 당시 기준금리 지금과 똑같은 5.5%에 근접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수준에 근접 혹은 그보다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의회 증언은 7월 CPI 발표 이전에
6월 CPI 발표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완화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 월 초부터 듀레이션 속복 확대 및 10년물 국채 매수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완주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당선이 이미 컨센서스인 대선 이벤트보다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 그리고 특히 첫 기준금리 인하에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첫 인하를 앞둔 3개월은 금리 하락이 일반적이었다는 점도 그림 9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듀레이션 확대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크로 지표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인데요.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연준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주목하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물가 하락을 좀 막고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인데요. 임대료 등이죠. 이제 보면 이쪽이 좀 안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평가도 지난 반기전 그 3월에 3월 그 자료에서는 적정한 기준금리에 근접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한 기준금리가 근접했거나 그보다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전략은 미국 10년물 4.4% 부근에서는 4% 타겟으로 소폭 두레이션 확대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후금융 관련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확대되는 동향입니다. 미국 IRA 제도를 구상한 존 포데스타 기후 특사는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와 관련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는데요. 일단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이 2013년 10월달 시행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법안이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탄소 국경 제도와 유사한 하지만 별개인 법안 청정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배출하는 탄소 1톤당 5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2025년부터 도입되는 스케줄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7월 5일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 기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특히 기후 인플레이션 논리가 해당 그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실증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작물들의 수확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농작물이 영향을 받는 기후의 임계값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곡물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에 대한 기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처가 어렵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는 국가 그리고 또 곡물 원자재에 관한 선물에 대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과 같은 기후 금융이 ESG 통합 전략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U가 2023년 10월 시행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을 미국에서도 관련 입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EU에서는 CBAM 적용 범위 확장 관련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및 수소를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 적용 기간 2025년까지가 끝나고 2026년에는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범위 확대 시점을 앞당기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에게 가격 증가는 어려운 반면에 원재료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향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인데요. 저희도 그렇고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최근에 중앙은행들도 기후 인플레이션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도 이제 많은 보고 자료,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을 원료로 하는 음식료 기업의 대응책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한편 품종 개량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기업들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성 E&A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엔지니어링 기업인 삼성 E&E 실적 프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작년 4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마무리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주가의 바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저희는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주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 수주를 통해서 수주 경쟁력 회복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주주 환원 가능성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익성이 되게 높았던 필드2 EPC 프로젝트가 종료 단계이기는 한데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24년 수준은 1분기에는 1.4조 원에 불과했는데 아마 2분기가 끝났을 때는 11조 원, 연간으로는 15조 원이 최소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연간으로 8조에서 9조 정도 수주하는 기업이었는데 저희는 25년부터 약 12조에서 13조 원 사이 수주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회사가 구축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투자자들이 이해해 주느냐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아쉬웠던 주가 흐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상당히 포트폴리오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E&A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 전 분기 대비로는 5.7% 증가, 영업이익은 1,9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42% 감소, 전 분기 대비는 4.9% 감소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상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를 통한 회사 수주 경쟁력의 회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주 체력 증가하기, 마지막으로 주저하는 가능성 증가 등으로 주가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셀바이오텍이고요. 임상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국입니다. 셀바이오텍 탐방 보고서입니다. 그 셀바이오텍은 디오라고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개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런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업체로의 구조적 변화 시도가 아주 획기적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우량한 재무 구조, 밸류에이션 매력 등 다수의 모멘텀도 긍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경구용, 즉 먹는 대장암 치료제 PP-P8에 대한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이 차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장암 신약 PP-P8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IND 승인을 마쳤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로 향후에 임상 1상 성공 및 임상 2상에서 전이성 대장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경우에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으로 신규 진출은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아직 기능성 식품 보급률이 20%에 불과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 또한 매년 11에서 12% 증가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셀바이오텍의 그 제2의 성장 가도 여부의 주요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중대화, 유통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약 700억 원, 무채입 경영 등 재무 구조도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바이오텍은 1995년 설립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제조 및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바이오 업체로의 변화 시도가 주목이 되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로 활용한 대장암 신약 개발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진출 가시화, 세 번째는 수출 증대와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신약 개발 관련 이슈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